서울 응암동에서 무당과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 아는 언니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5년 전 그 언니는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에서 기거하고 있었죠. 고향이 섬이라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 먼저 올라온 친오빠와 함께 집을 잡았습니다. 방은 2개짜리로 반지하는 건강에 안 좋아서 조금 더 돈을 내고 5층짜리로 잡았다고 합니다. 처음 이사 온 날 이것저것 정리하고 화장을 지우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구조는 거울이 있고 오른쪽에 문, 2m 떨어진 왼쪽 벽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끝나시에 핫팬츠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클렌징을 하고 있었는데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바람 소리겠거니 하고 신경 안 쓰고 계속 클렌징을 했는데 또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쪽을 보며 오빠가 가구 배치를 다시 하나 싶었지만 문 밖에서 나는 소리치고는 가깝게 들렸습니다. 다시 신경 안 쓰고 거울을 보려고 하는데 또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맑은 날씨에 바람 한 점 없던 날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천천히 왼쪽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명 닫혀 있었던 왼쪽 창문이 15cm 정도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팔 하나가 마가렛 벽 쪽을 휘젓고 있더랍니다. 나중에 오빠가 밖에 나가 보았을 때 화장실 창문 아래에 사다리가 받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장면을 생각하면 너무 소름 끼치지 않나요? 우리 사무실 옆에는 TM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애와 친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나보다 1살 어리지만 성격이 괜찮고 어딘가 모르게 영감소녀 비슷한 분위기가 났습니다. 두 사무실이 점심시간이 같아서 점심 먹고 나서 가끔 얘기를 하고 놀곤 했죠. 가을이 되니 서로 다이어트 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 자기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애네 동네는 주택가로 빼곡히 이루어진 동네였는데 놀이터는 동네에 하나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유괴 사건도 많아서 부모님과 같이 아니면 놀이터에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떤 애가 미끄럼틀에서 머리를 거꾸로 박아 죽었거나 그네를 타다가 뒤집혀서 머리를 거꾸로 박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 다 거꾸로 박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워서 항상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고 했습니다.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일찍 와서 저녁 먹고 시간이 남아돌아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다며 웃었죠. 실업계에 다니면 내년에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비서를 하고 싶어 일찍부터 외모 관리를 신경 썼다고 합니다. 동네 친구들 3명과 매일 저녁마다 만나 줄넘기나 훌라후프를 하며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열심히 운동했지만 나중에는 자리를 펴고 매일 만나 하루 있었던 얘기나 수다를 떨며 놀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 놀다 보니 약속 없이도 드라마 끝날 시간인 10시가 되면 놀이터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을 기다리며 10시 반이 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아 무서웠다고 합니다. 항상 친구들과 있을 때는 몰랐지만 어렸을 때 들은 얘기들이 떠올라 더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심심해져서 허리에 메고 온 줄넘기를 했습니다. 운동에는 소질이 없어 줄넘기도 연속 10번을 못했지만 그날은 줄넘기가 잘 되었고 기분이 좋아 계속했다고 합니다. 자꾸 늘어나는 느낌에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서로 미안해하며 어제 나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줄넘기를 했다고 자랑하는데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어제 누구랑 있었던 거야? 혼자 줄넘기 했는데 어제 집에 들렀다가 엄마 가게 가서 일 도와주고 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놀이터로 돌아갔는데 너랑 누구랑 둘이 있더라고. 그 친구는 자신이 본 게 맞다며 인상착의까지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옆에 있는 작은 애가 줄넘기 하는 걸 쭈그리고 앉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줄넘기 하던 소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아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 소녀는 정말 혼자 줄넘기 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밤 무언가가 그녀와 함께 줄넘기를 했을까요? 이번에는 영감 소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방은 대문을 열고 들어와 1층 구석에 있습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월세 주던 방이었는데 제 강력한 요청으로 제가 쓰게 됐죠. 그래서 제 방은 부모님이 계신 집과 문을 따로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원래 부모님 계신 거실과 연결된 방문이 있었는데 월세를 주기 위해 문을 벽지로 바르고 반대편에 밖으로 통하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제 방에는 싱크대와 화장실이 붙어 있는 원룸식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끔 친구를 몰래 데려와 술 마셔도 조용히만 하면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영감소녀가 제 방에 놀러 왔습니다. 영감소녀는 이 방으로 옮긴 후 처음 왔죠. 리모델링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어떤 언니가 1년 반 정도 새를 들어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방을 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감소녀와 칠레산 와인 2병을 사와 소주잔에 마셨습니다. 항상 만나면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려먹어도 재밌는 추억이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무식하게 2병을 다 비우고 거의 해롱해롱한 기운에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쯤 영감소녀가 저를 툭툭 치더니 방문 좀 닫아 이러는 겁니다. 얼떨결에 자다 일어나 문을 확인했지만 문은 잘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으려는데 영감소녀가 또 툭툭 치며 방문 좀 닫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잠꼬대더라고요. 눈 감은 상태에 힘 빠진 목소리로 말이죠. 그래서 그냥 누웠습니다. 막 잠이 들려는데 영감소녀가 부스스 일어나더라고요. 마치 일요일에 늦게까지 자려는데 거실 TV 소리 때문에 깬 표정으로요. 거의 눈을 감은 채 일어나더니 문 반대편 벽 쪽으로 가는 겁니다. 벽을 보고 서서 자꾸 공중에 손짓을 하더라고요. 뭘 잡으려는 듯한 손짓이었어요. 너 뭐하냐? 라고 묻자 영감소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한번 보더니 내 뒤쪽에 있는 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내 옆에 와서 누웠습니다. 영감소녀와 오랜 시간 친구였지만 목류병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 거의 점심때쯤 일어났습니다. 영감소녀는 거의 못 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영감소녀에게 너 목류병 있더라. 아주 가지가지 한다라고 했더니 영감소녀가 무슨 소리냐며 버럭 성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감소녀는 목류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류병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그랬다는 겁니다. 자는데 자꾸 가족들이 왔다 갔다 하고 쿵쿵거려서 그냥 방문 좀 닫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가 영감소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었습니다. 자기는 그냥 시끄러워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다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쪽에는 문도 없고 내 방문은 마당으로 통하는데 말이죠. 나는 얘가 잠꼬대하는 줄 알았지만 표정이 변하는 걸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감소녀는 분명히 엄마가 화장실 가시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 남자애가 몰래 자다 내려와 거실에서 컴퓨터 하는 걸 보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쪽은 방문이 있던 쪽이 맞고 컴퓨터가 보이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안방에서 화장실 가려면 막힌 방문 앞을 지나야 하는 것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잠옷 차림새까지 봤다고 하더군요. 남색 실켓 파자마에 검은 끈 민소매, 그리고 몰래 나와 컴퓨터 하던 그 꼬마는 방학이라 놀러온 사촌 동생이었고요. 사촌 동생이 놀러왔다는 걸 영감소녀가 알 턱도 없고 우리 엄마의 잠옷 차림까지 생생하게 본 영감소녀 덕분에 당분간 잠을 잘 때 형광등을 켜고 자했습니다. 자다가 괜히 깨고 영감소녀는 막힌 문 건너편에 광경을 어떻게 그렇게 생생하게 본 걸까요? 우연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내 친구가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근처에 괜찮은 무당집이 있다고 해서 옆 사무실 애랑 같이 점을 보러 갔습니다. 사실 저는 점 같은 거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요새 무당들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운명은 개척하는 거라고 말하는 무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무당 할 거다라고 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따라갔는데 유명한 무당이라면서 신주를 모셔둔 그런 전체적 환경이 후졌습니다. 그러자 같이 간 친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더 용하다면서 좋아했고요. 한 20분 정도 기다리다가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전 볼 건 아니지만 이런 데가 처음이라 너무 궁금해서 따라 들어갔어요. 사실 잘 맞추나 안 맞추나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무당은 나랑 친구랑 같이 들어가자 앉아요라고 짧게 얘기하고는 서류를 읽어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친구에 대한 대략적인 프로필이었겠죠. 그러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요즘 따라 몸이 허약한 건 왜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이쪽인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으로 이거 사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당은 고개를 돌리더니 친구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느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대충 몸이 요즘 따라 이유 없이 안 좋다 이런 얘기 같았습니다. 원래 가을에는 잠 오고 몸 처지고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게다가 환절기라 감기 걸린 걸 수도 있고요. 무당은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저에게 같이 온 친구는 모서리를 조심해야겠어. 이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약간 반발심이 생기면 개기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모서리는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무당의 표정이 꿈틀하면서 친구가 제 무릎을 살짝 치더라고요. 그런데 맞는 얘기잖아요. 왜 자기를 안 믿냐는 표정으로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는 겁니다. 괜히 말대꾸한 것 같고 머쓱해졌습니다. 무당은 상체를 내 쪽으로 살짝 내밀더니 이곳저곳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불조심하고 지금의 헤어스타일이 나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욱하면서 불은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내 헤어스타일이 어때서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냥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것저것 사소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렸을 때 사고 난 적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틀리는 겁니다. 전부 다. 일부러 틀리기도 힘든데 어렸을 때 무릎을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 이러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심하게 다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라며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죠. 그러자 무당이 약간 이상하다면서 이상해 사주가 바뀐 것 같아 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사입이었습니다. 다 틀리니까 민망해서 저런다 싶어서 그냥 다음에 다시 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친구는 돈은 자기가 내고 내가 더 오래 태워야 한다고 투덜거렸어요. 저는 친구에게 저 무당 정말 돌팔이니까 다신 가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는데 헤어스타일에 대한 얘기가 마음에 걸리더군요. 특이한 머리 모양도 아니고 대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괜히 꺼림칙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꿀까 하다가 자꾸 신경 쓰는 게 웃겨서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회사 가려고 서두르는데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얇은 스타킹을 신고 신발장에서 힐을 신다가 중심을 잃고 신발장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잠깐 따끔해서 보니 신발장 모서리 부분에 넘어지면서 무릎 부분이 7cm가량 길게 긁힌 겁니다. 이상한 게 스타킹은 멀쩡한데 다리에서 피가 스멀스멀 배어 나오더군요. 다시 들어와 상처를 소독하고 바지로 갈아입고 회사를 갔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어제 그 친구와 옥상에 올라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그 점쟁이 말대로 하니까 몸도 안 아프고 좋다고 하더군요. 우리 회사 건물의 유일한 흡연 장소는 옥상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라이터로 나도 붙여주었는데 멀쩡하던 라이터가 갑자기 불이 세게 나오면서 앞머리에 불이 붙은 겁니다.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툭툭 쳐서 불을 껐습니다. 앞머리가 조금 그을리긴 했지만 웃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머리가 탈 때 손바닥으로 툭툭 쳐서 그런지 이마에 조그맣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아직도 터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찝찝하네요. 모서리를 조심해라. 무릎을 심하게 다친 적이 없느냐. 이마에 흉터가 있지 않느냐. 불을 조심해라. 헤어스타일을 바꿔라. 물론 심각할 만큼 큰 일들은 아니었지만 어제 한 얘기 그대로 일어나니 영꺼림칙합니다. 사주가 바뀌었어라는 말이 신경 쓰이네요. 오늘 있던 일들은 다 돌팔이 무당의 우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들마다 그 무당의 말이 떠올라 잠을 이루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사주가 바뀐 걸까요? 문득 그 무당의 마지막 눈빛이 떠오릅니다. 9월에는 거의 내내 비가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갈 일이 없을 때 비가 오면 상관없지만 출근하는 날이나 약속 있는 날 비가 오면 기분이 찝찝하고 좋지 않습니다. 남자친구나 친구들이 애 같다고 하지만 저는 천둥번개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어릴 적의 트라우마 때문이기도 하지만 쾅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마치 보름달을 본 늑대인간 같다고 해야 할까요?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는 날은 울렁거려서 심지어는 오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7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충남 공주에서 살았었습니다. 공주사대 부고 근처에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 옆으로 자취방 골목이 있었고 지금은 공주도 많이 변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높은 언덕 주변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7살이던 18년 전 여름 정말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수해도 많았고 시골에서는 수십 채의 집들이 산사태에 묻혔다는 뉴스를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집은 높은 지형이었지만
무릎 위 정도까지 물이 찼습니다. 지금 내 키로 따지면 무릎도 안 되는 정도였겠지만 그때는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 당시 포니 택시가 주를 이루던 시절이었습니다. 진한 연두색의 포니 택시와 뾰족한 철침으로 된 우산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엄마는 우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우비를 챙겨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우비를 쓰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2단 우산이 귀했습니다. 아무튼 우비를 입고 노란 장화를 신고 집에 오는데 언덕을 올라가기 직전에 택시가 서더니 한 남자와 여자가 내렸습니다. 그 남자는 군청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했고 여자는 크림색 어깨뽕 가득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려 우산을 펴고 여자가 내렸는데 동시에 번개가 찼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려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그윽하는 소리가 장대 빗소리에 묻혀서 작게 들렸습니다. 뒤로 이어지는 털썩 소리는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돌아보니 아까 택시에서 내린 남자와 여자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택시기사가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모였고 저는 그 나이에도 뭔가 사건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번개를 맞았다는 건 대충 짐작했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만화 주인공들이 번개를 맞아도 머리에 지지직하고 얼굴에 수검등이 묻는 정도잖아요. 오히려 그 장면이 웃겨서 어린 나이에 우습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늦은 시간 아빠가 거의 비를 다 맞고 퇴근하셨습니다. 아빠는 경찰이셨습니다. 항상 아빠가 오는 시간에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주머니에서 나오는 잔돈들이 그럴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들어오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비 와서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신혼여행 갔다 온 한 부부가 번개에 맞아 즉사했고 그 일을 처리하느라 늦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공포의 소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 느껴본 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호랑이나 귀신을 무서워했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이야 눈앞에서 두 사람이 죽으면 무섭고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고 밤잠을 설칠 테지만 당시에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번개를 맞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능 자체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변태 같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공포감을 흥분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은 계속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엄마는 저녁에 들은 얘기가 무서워서 집안의 전기제품은 모두 코드를 뽑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번개 소리에 깼습니다. 당시에는 집안이 어려운 가족이 한 방에서 잠을 자던 시절이었습니다. 막내인 저는 가운데서 잠을 잤는데 번개 소리에 깨기도 했고 답답해서 몸을 세워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 간격으로 번개가 치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울렁거렸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번개 소리가 들리기 전에 빛이 먼저 반짝였는데 그 순간 창문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뒤이어 꽝꽝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어린아이들만의 특권이죠. 울음소리에 부모님이 일어나셨고 오른 열에 아버지 등에 업혀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뒤로 번개를 무서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이상하게 귓가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가끔 들립니다. 한 번은 아침에 출근했을 때의 일입니다. 원래 출근 시간은 9시지만 조금 일찍 나와 있으라는 말이 있어서 대부분 8시 50분 정도에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사무실을 설명하자면 30평짜리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정집이었는데 사무실로 쓰고 있죠. 사장님 방, 기획팀, 디자인팀 각각 방을 하나씩 사용하고 거실은 거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거의 사장실에 안 계시고 디자인실에서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몇 분 더 일찍 도착했는데 저보다 먼저 출근한 사람이 있더군요. 디자인실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빛이 새어 나오는 걸로 봐서 사장님이신가 했습니다. 방문 근처에 다가갔을 때 들리는 콧노래 소리로 사장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일할 때 항상 콧노래를 즐겨 부르시거든요. 정확히 들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였습니다. 문을 열며 사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라고 말하고 들어갔는데 불은 꺼진 상태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음악 소리도 뚝 끊기고 순간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후에 온 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랬다며 웃고 넘겼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어디를 좀 가야 해서 일을 빼야 하기 때문에 금요일에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팀 팀장이 주말 잘 보내라면서 9시 반에 나갔고 저는 좀 더 일이 남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일이 끝나고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역삼동의 특성상 그 시간에도 지하철에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역삼역에서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기는 처음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지하철을 타고 자리가 나서 앉아갈 수 있었습니다. 심심해서 가방 속에 있는 책을 꺼내 읽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약간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거슬리는 쇳소리 같기도 한 소리였죠. 옆칸에서 아이가 우나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 정도는 나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릴 법도 한데 다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하는 생각에 다시 책을 읽는데 또 한 번 그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놓치지 않고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역시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에 고개 한번 돌려볼 법도 한데 말이죠. 순간 며칠 전 아침에 들었던 휘파람 소리가 생각났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는 내내 6번이나 그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신이라도 들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야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시간은 12시 반쯤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계속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엔 왠지 무섭잖아요. 그래서 점점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럴 때는 이상하게 꼭 그 발걸음 소리도 빨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포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계속 걸어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도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군요. 아마도 아무것도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돌아보기 전까지가 정말 무섭습니다. 용기를 내서 뒤를 확 돌아봤는데 허리가 굽어서 키가 140 조금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뒤돌아서는데 뭔가 모를 위화감이 생겼습니다.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고 집에 와서도 생각해봤지만 뭐가 이상한지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민해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상한 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어떻게 제 걸음을 따라왔을까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됐을 때 학원을 다니면서 초밥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재수한 거였죠. 그 당시에는 제 손으로 용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초밥집은 인류 초밥집은 아니었기에 아마추어인 저도 2달 만에 초밥을 쥐게 했습니다.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였는데 그 시간에도 초밥을 먹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돈 욕심이 많아서인지 대부분 다른 가게는 영업 종료 시간 1시간에서 30분 전에는 손님을 받지 않는 반면 그 가게는 손님이 오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그날은 정확히 기억납니다. 1시 50분이 막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사장은 옆 가게 해물탕집에 놀러갔고 시간 될 때까지 손님 안 오면 문 닫고 자기에게 키를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10분 먼저지만 슬슬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는데 문이 열리며 한 여자와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들어오면 대부분 술을 마시러 오는 경우가 많아서 10분 남았는데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죄송하지만 식사만 빨리 하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재료도 남았겠다. 실력 발휘를 좀 해보려고 내 앞쪽 바의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세팅을 위해 넣어뒀던 젓가락과 기타 도구를 꺼내서 세팅을 하는데 남자는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엄청 급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본 세트를 여자 쪽에 먼저 주고 남자는 화장실 갔다 오면 주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냐고 묻기에 2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미안한지 빨리 먹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다가 이상하다는 듯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예약한 사람이 있나 봐요? 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옆자리를 가리키며 여기 누가 예약한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온 남자분 자리 잡아드린 건데요라고 대답하니 자기는 혼자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아까 키 큰 남자분과 같이 들어오지 않았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스튜어디스인데 비행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가끔 오던 이 가게에 혼자 밥 먹으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남자를 봤습니다. 혹시 따로 온 손님인가 해서 남자 화장실도 가봤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분명히 저는 그 남자를 봤는데 그 남자의 인상착의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스쳐 지나가도 대략 얼굴에 대해 알잖아요. 눈이 작다던가 안경을 썼다던가 하는. 그런데 그 남자는 원래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키가 굉장히 컸다는 것 빼고는요. 그 사람이 가게 들어올 때 문 위에 거의 머리가 닿을 정도였거든요. 머리가 닿을까봐 살짝 숙이고 들어오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제 얘기를 듣고 문을 보더니 당황하더군요. 그럼 그 남자 키가 대체 얼마냐고 묻는 겁니다. 알다시피 가정집과 다르게 가게는 현관이 크고 높잖아요.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 살던 시절의 일입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는 뚝방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뚝방에서 놀곤 했습니다. 사실 그 동네는 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민심이 사나운 곳이었죠. 왜 민심이 사납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동네에는 거지 언니가 있었습니다. 다리 및 거지라고들 놀려댔죠.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짓이지만 그 언니가 놀이터도 없던 그 동네에서 유일한 아이들의 장난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조금 격한 애들은 돌까지 던졌지만 저는 어린 마음에 그건 무서워서 그냥 손가락질하며 놀리고 구석으로 몰고 가곤 했습니다. 동네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언니에게 밥을 먹여주곤 했나 봅니다. 한간에는 그 할머니의 딸이거나 손녀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딸이면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누가 거지에게 밥을 주겠습니까? 밥을 주면 우리 동네에 계속 눌러앉을 텐데 말이죠. 게다가 자기 가족 밥그릇 챙기기도 힘들었던 동네니까요. 그래도 우리 엄마는 몇 번 밥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거지한테 밥을 주냐고 화를 냈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마음에 말이죠. 어느 날부턴가 그 거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거지를 주려고 항상 찬밥을 남겨두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 가서 잘 먹고 있는지 거지가 행방불명이 된 지 보름 정도 된 오후에 나 포함한 동네 꼬마들은 무료하게 공사 부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골목대장쯤 되는 나보다 2살 많은 오빠가 공사 중지된 건물에 올라가 보자고 했습니다. 그 건물은 공사 도중 부도가 나서 중지된 채 방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때는 부도라는 개념도 몰랐지만요. 우리는 모험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그 건물에 올라갔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그곳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겁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게 무서운 데서 말이죠. 마침 공교롭게도 제가 술래가 됐습니다. 배까지 다 쐬고 애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건물이 너무 조용하니까 무서워지더군요. 이대로 애들이 사라진 기분이랄까요. 초조해지는 마음에 애들을 찾는데 난간 있는 쪽에서 틱틱하면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난간 쪽은 끝에 서면 땅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쪽으로 가봤습니다. 애들이 거기 숨었을 리 없지만 말이죠. 서서히 밑을 내려다보는데 어떤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거지였습니다. 공사 철근 몇 개가 배 부분으로 삐죽 튀어나온 채 말이죠.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얼핏이 굳은 것 같았습니다. 너도 내려오라는 듯이 말이죠. 저도 모르게 두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같이 있던 친구들 말로는 제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뒤로 팍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대로 기절해 버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때 뒤로 넘어가지 않고 앞으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 거지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 거지는 정말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제 대학 후배 중에 남들에게 오해를 많이 받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외모가 소위 말해 좀 까지게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희한한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소 이쁜 외모는 아니지만 까칠하게 생겨서 노는 아이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다가 우연히 지하철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얼굴로 깍듯이 인사를 해줘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의식되더군요. 서로 얘기하다 보니 저는 종강역 부근, 후배는 을지로 입구 부근에서 있었습니다. 꽤 가까운 거리였기에 자주 만나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후배와 술 한잔하게 됐습니다. 후배가 자꾸 내 머리 위로 손을 휘젓는 겁니다. 테이블 사이에 끼고 마주본 상태에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일어나서 머리 위로 손을 휘젓고 앉고 좀 얘기하다가 또 그러고 앉고 했습니다. 물론 심기가 불편했지만 그냥 원래 이상한 애니까 하고 참았습니다. 또 한 번 그러더니 후배가 언니, 요새 공부해요? 이러는 겁니다. 사실 대학 졸업 후 취직 안 하고 공부하는 게 좀 그래서 그냥 일하는 척 대충 넘어갔거든요. 왜? 라고 묻자 후배가 말했습니다. 언니, 머리 위에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말에 신경이 쓰여서 자꾸 머리를 만지게 됐습니다. 언니,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거나 딴 생각 들면 계속 그렇게 해요. 라고 후배가 말했습니다. 진짜 너무 신경이 쓰여서 어깨도 아프고 머리도 무거운 것 같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자 후배는 살짝 웃으며 말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무서운 얘기 들을까봐 그냥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그런지 딱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를 귀찮게 따라다니는, 정확히 말하면 괴롭히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 두세 명이 그렇게 몰려다니며 후배를 열받게 했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손봐주려고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노는 애 같아 보이니까 붙어 다니면서 시시껄렁한 농담이나 하고 그랬던 거였죠. 어느 토요일 그중 한 명이 저녁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세차게 한번 튕기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나이라 그런지 괜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자애가 말했던 장소로 가려고 옷도 다 챙겨 입고 그랬는데 그냥 내가 왜 이러냐 싶어서 다시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 또 갈까 싶어서 옷을 주워 입고 몇 번을 그러다가 결국 집 밖으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가스를 안 잠그고 온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가스 잠깐 안 잠근다고 큰일 나겠냐 싶어서 다시 나왔다가 아냐 그래도 잠그고 가자 싶어서 다시 또 올라가고 몇 번이나 그랬답니다. 결국에는 아파트 계단에 앉아 가스 잠그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자기 행동이 너무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 갈까 생각하고 나서 지금까지 3시간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마치 뭐에 홀린 것처럼요. 그러다 그냥 약속 장소로 나가자. 이만큼 망설였으면 됐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가려고만 하면 뭔가 놓고 온 게 생각나고 물 안 잠근 것 같고 해서 계속 왔다 갔다만 했답니다.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다 돼가더랍니다. 5시간을 계속 망설이기만 했다는 거죠. 결국 아파트 입구에서 가게 문 닫고 오신 부모님을 만나 같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본인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을 거라며 부담 없이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학교에 갔는데 그 만나자고 했던 한 명이 안 보이더랍니다.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신 말씀으로는 그 남학생이 술집에서 놀다가 불이 나서 대피하던 중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장소는 학생이 갈 곳이 아니니 가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토요일 저녁 본인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갔다고 하더군요. 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다른 후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과 후배 중에 재학 중에 죽은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방학 지나고 나서 휴학한 학생들 중 하나인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나중에 퍼진 얘기로는 여행지에서 죽었다고 하더군요. 그 진위를 몇 년 지난 이제서야 듣게 됐습니다. 대학교 처음 올라와서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 몇몇 무리로 나뉘게 됐습니다. 이 후배는 오해 사기 쉬운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무리 사이에서 겉돌다가 나중에 투입된 케이스입니다. 친해진 무리 5명이 여름방학 때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자 2, 여자 3 이렇게 근처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비가 온 뒤 물이 불어있는 상태였지만 기상청에서는 계속 날씨가 맑다고 했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출발했습니다. 도착해서는 물놀이 좀 하다가 밤에는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다가 나중에는 오로지 술만 붙들고 서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랬습니다. 한 여자애가 바람 쐬고 싶다고 나가면서 다른 남자애를 살짝 쳐다보자 둘이 머쓱해하면서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둘이 정분 났나 보다 하며 계속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아까 나갔던 여자애가 옆구리에 무슨 통나무 같은 걸 끼고 들어오더랍니다.
방에 그냥 앉더랍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 그거 왜 가져왔냐고 물으니 통나무를 한번 보고는 자기도 왜 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옆에 던져뒀답니다. 같이 나간 남자애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오나보다 하고 그냥 다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아까 그 통나무를 들고 온 여자애가 남자의 행방을 묻더랍니다. 후배를 비롯해 방에 있던 친구들은 아까 너랑 나갔으면 내가 알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자기는 생각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둘이 같이 나가서 얘기하다가 팔짱 끼고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몽롱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 안에 있던 애들이 다 놀라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잠시 후 바위 및 수풀 사이에서 그 남자애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고 게임을 했습니다. 이상한 느낌 하나 없이 그냥 함께 놀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애가 방에 없었습니다. 화장실 갔나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숙소 아줌마가 방문을 두드리며 이 무리 중에 없어진 사람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 친구가 아침에 눈뜨니 안 보였다고 말하자 아줌마가 밖을 향해 여기요, 이 방 학생인가 봐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에 나가보니 응급차가 와 있고 들것에 그 남자애가 실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 남자애가 계곡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분명 새벽까지 같이 놀다가 잠들었는데 그 남자애는 왜 새벽에 계곡에 나갔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오지 않았던 걸까요? 사망 시간은 익사체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배가 죽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통나무는 뭘까요? 학원에서 공부하다 보면 몸보다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때가 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는 거라서 그런가 부담감이 더 들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버릇이 있는데 어느 여자나 그렇겠지만 비칠 수 있는 곳에는 항상 제 모습을 비춰봅니다. 손거울은 필수죠. 공부하다가도 거의 2시간에 한 번씩 손거울을 봅니다. 9월 말 10월 시험을 앞두고 학원 문 닫을 때까지 자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량진과 달리 저희 학원은 비교적 일찍 문을 닫는데 10시 반이면 문을 닫기 때문에 10시 20분 정도부터 학원생들을 내보냅니다. 7층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9시 반쯤 되면 슬슬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고 10시쯤이면 열심히 하는 소수 몇 명만 남게 됩니다. 대부분 금요일쯤 되면 체력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날따라 사람들이 일찍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탐내하던 맨 앞자리로 옮겨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옮기고 좀 더 책을 보다가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손거울을 들어서 얼굴을 한번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과 어깨 사이로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깨 바로 뒤에서 고개를 내밀어 보고 있는 거죠. 자습실이란 것도 있고 순간적으로 악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상상으로는 사람들이 째려보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집에 간 건 아니고 2명 정도 남았는데 바람 쐬러 갔는지 자습실엔 저 혼자였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쳐다보고 차근차근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책을 보려고 하는데 아까 그 사람 얼굴이 있던 어깨 쪽에서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천장 위에 매달린 뭔가가 어깨를 중점으로 앞뒤로 흔들거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허리는 잔뜩 구부린 채 가슴을 책상에서 떼지 못하고 5분 정도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리하세요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앉아 있었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무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장면을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